그러면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보안인데, 풀만 하셨나요? 아니, 근데 다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거기에? 그, 물론 이제 이 뒤에는 지성 교사님이 내갖고 여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 앞에는 거의 다 그거 있었잖아요. 그, 보안 가이드라인에. 1번은 그 과기부에서 나온 보안 가이드라인에서 갖고 온 거고, 2번은 국정원, 3번도 국정원, 5번도 국정원, 6번은 국정원에 없지만 제가 그때 언급을 한번 했죠. CC는 그 가트너랑 저희 공학기술사회에서도 CC 포함됐다라고 하면서 보시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아예 말도 없이 된 문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생성물 워터마크 같은 경우도 그때 AI 기본법 하면서 요거 중요하니까 꼭 학습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먼저 해설을 하자면 Security for AI랑 Security by AI. AI를 위한 보안, AI를 이용한 보안. 그래서 이제 오늘 채점을 할 때 좀 구분자 같은 것들을 얼마나 좀 잘 쓰셨는지 이런 거 위주로 좀 봤습니다. 그리고 또 과기부 그 가이드라인에 비교표 자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학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AI 백도어랑 AI 공급망 보안 위협인데 이거 제가 그 보안 가이드라인에 개념도 되게 괜찮게 그려져 있으니까 꼭 학습하시라고. 그런데 생각보다 그 그림을 그대로 그리신 분이 좀 많진 않더라고요. 그 백도어라고 하면은 항상 우회 공격이라고 좀 언급해 주시면 정의에다가 우회하는 통로다 이런 거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보안 장비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관리자 권한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없는데 이제 뒷문 우회 경로를 통해서 권한을 이제 획득하는 거죠. 공급망 보안에서는 이제 뭐 그 데이터, 모델, 뭐 라이브러리 이런 전 과정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쓰실 때는 대응 방안을 같이 묶어갖고 여기다가 막 이렇게 해갖고 여기 개념도, 보안 위협, 대응 방안. 막 이렇게까지 쓰시는데 그렇게 쓰는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보안 위협 물어보면은 이거 대응 방안은 빼고 보안 위협을 좀 더 많이 쓴 다음에 3단락에다가 보안 위협을 별도로 써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항상 보안이 나오면 그러니까 뭐 보안 공격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3단락에다가 대응 방안은 별도로 빼갖고 써주세요. 그 다음에 AI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 뭐 AI RMF 1.0인데, 요거는 이제 그 뭐 거버넌스, 뭐 측정, 뭐가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신뢰 가능한 AI의 특성 해가지고 7가지인가 있거든요. 그거는 좀 알아두시면 뭐 나중에 여기저기다가 답 쓸 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 국정원 AI 보안 가이드라인도 요거를 참조해서 답을 아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단락 같은 데다가 이런 게 뭐 우리나라의 뭐 AI 기본법이라던가 AI 보안 가이드라인 이런 데에서 참조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좀 언급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4번은 제가 오늘 채점을 안 해서 어떻게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진학기 교수님한테 여쭤봤더니 그냥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냥 워터마크를 쓰신 분이 꽤 있다. 뭐 핑거프린트 이런 거는 인공지능 생성물에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요 인공지능에 맞는 워터마크 적용 기술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워터마크라는 게 반드시 가시적이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비가시적인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AI 그 가이드라인 같은 거 볼 때도 비가시적인 것들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가시적이란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여기다가 왜 이렇게 막 하이라이트 해갖고 막 강조하신 분들이 있대. 가시적이라는 걸. 그래갖고 이건 좀 아닌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시적인 것도 워터마크입니다. 그 다음에 프롬프트라. 이거 수업 시간에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한 절반이 소설을 썼는데 절반 소설이 다 똑같아. 뭔지 알아요? 프롬프트를 잠금하는 보안 기술이. 프롬프트랑은 뭐 프롬프트를 잠그는 보안 기술도 아니고
이 위협입니다, 위협. 보안 공격. 프롬프트 인젝션 같은 것들을 통해 갖고 모델이 갖고 있는 뭐 데이터를 뭐 유출한다던가 아니면 모델을 안에 있는 데이터를 암호화한다던가 약간 랜섬웨어 3.0 아직 그 공식적인 명칭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디에서는 랜섬웨어 3.0의 유형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롬프트 락은 그 AI 보안 가이드라인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공격 절차 개념도까지 같이 보안 가이드라인 거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NHI, 저도 처음에는 이게 NHI가 뭐지라고 막 봤는데 이제 해설지를 만들다 보니까 그냥 비인간, 그러니까 사람에 관한 식별 외 모든 것들, 뭐 IoT 장비라던가, 그러니까 꼭 AI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아닌 모든 거, 그러니까 IoT 장비가 하는 인증까지도 전부 다 NHI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AI에 너무 한정해갖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들을 그냥 사람과 관련 없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인증 식별이 NH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C, 긴밀 컴퓨팅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데이터인 유주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제일 약간 핵심 아닌가. 그러니까 데이터를 사용하는 상황에서도 보안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장하고 이럴 때만 이제 저장, 전송 이럴 때만 데이터가 암호화가 돼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연산하는 과정에서도 안전하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인 유주 이런 단어 좀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트너랑 그 정보공학 기술사회의 탑 10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기술이니까 꼭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설지를 보자면 뭐 시큐리티 포 AI 요거 시큐리티 바이 AI 요거 지난주엔가 있었죠, 요거는. 그래서 요 개념 요거는 했었던 거고 시큐리티 포 AI만 개념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큐리티 포 AI는 AI 시스템이 외부 위협이나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그러니까 AI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술인 거고 시큐리티 바이 AI는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보안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주요 목적, 대상, 위협, 뭐 기술, 뭐 운영 관점, 예시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요거는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3단락에 이것도 지난주에 있었죠? 요대로 요대로 있었죠. 네. 그러니까는 이 두 개를 통합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3단락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번은 제가 좀 그래도 쉽게 냈고 그다음에 2번 AI 백도어와 AI 공급망 보안 위협 이거는 지난주 여기 국가정보원 AI 보안 가이드라인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AI 백도어란 공격자가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의도된 동작을 수행토록 하는 AI 백도어를 AI 모델, 학습 데이터 및 라이브러리 등에 삽입하여 배포, 은닉하는 보안 위협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 학습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뭐 유형으로는 학습 데이터 오염, 트로이 목마, 모델 가중치 변조, 그래서 대응 방안으로는 뭐 적대적 학습을 할 수 있고, 트리거 역공학 할 수 있고, 뭐 XA 활용,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일단 답은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다가 같이 붙이진 말고 실제로 그 답을 쓰실 때는 3단락에다가 별도로 쓰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I 공급망 보안 위협. AI 시스템을 구성하는 AI 모델, 학습 데이터, 라이브러리 등의 취약점이 존재하거나 악성 코드가 삽입되어 공급, 배포되는 위협.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그림을 갖고 가면 좋겠다라고 그때 했었죠. 그래서 뭐 데이터 공급망 위험, 모델 공급망 위험, 뭐 소프트웨어 및 도구 공급망 위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해시 값을 검증하고 샌드박스 같은 것들을 활용하고 프라이빗 저장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각각의 대응 방안인 거고 당연히 조금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 방안 같은 것들이 있겠죠. 뭐 기술적으로는 뭐 런타임 모니터링, 뭐 MLSec 옵스 이런 것들을 적용한다거나 레드팀 테스트, AI 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공통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AI 리스크, 아까 AI RMF 1.0. 일단 정의를 보면 그 가이드라인 요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I 시스템 설계, 개발, 도입하는 조직이 자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자기들이 자율적, 자발적으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적용 대상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여기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의 특징으로 이렇게 있는데 요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유효성 및 신뢰성, 안정성, 보안 및 탄력성, 책임 및 투명성, 설명 및 해석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 강화, 공정성 이런 것들이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의 특징이라고 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 개발을 위한 핵심 기능으로 이렇게 네 개, 거버넌스, 관리, 매핑, 측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스트 AI RMF는 뭐 이런 AI 보안 가이드라인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인공지능 생성물 워터마크 적용 기술 이거는 이제 저희가 AI 기본법 투명성 확보 조치 여기서 이제 답을 좀 쓸 때 갖다가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워터마크의 개념은 이미지 등의 매체에 로고나 텍스트 형태의 식별자를 추가하거나 사람이 인지할 수 없는 패턴, 그러니까 비가시적이라는 거죠. 삽입하여 콘텐츠의 출처 및 소유권을 확인하는 기술이 워터마크입니다. 공간 기반의 그 이미지 및 동영상, 공간의 뭐 LSB, DCT, DWT, 엣지 마스킹, 학습 기반의 뭐 스테이블, 변환의 뭐 오디오 타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 눈에 띄는 거 학습해 주세요. 그래서 뭐 다들 잘 쓰신 것 같아요. 다 잘 쓰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C2PA가 나름 여기저기서 나와가지고 좀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C2PA는 이제 출처를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디지털 컨텐츠, 메타데이터, 그래서 뭐 아무튼 어셋과 매니페스트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된다고 하고, 일단 C2PA를 키워드로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C2PA 그때 거기서 했었나? 투명성 확보 조치할 때? 어디서 나왔었죠? C2PA? 한 번 나왔어. 주기도? 투명성 확보 조치할 때도 그 아무튼 C2PA는 꼭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교시에도 이게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 락. 프롬프트를 잠그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AI 기반의 랜섬웨어. 여기서 이제 좀 나와야 될 단어는 이거죠. 프롬프트 인젝션을 수행을 해서 AI 모델이 기밀 데이터 유출 및 암호화 등을 수행하는 스크립트를 동적으로 생성, 실행하는 공격입니다. 공격. 프롬프트 락은. 공격 절차는 뭐 대상자 악성 파일 이메일을 발송하며 악성 코드와 프롬프트 인젝션을 뭐 해서 AI 시스템이 얘가 스크립트를 생성 실행해갖고 파일을 암호화하고 기밀을 이제 유출을 하는 거죠. 이메일을 보내고 이 악성 코드가 프롬프트 인젝션을 한다. 이 절차를 꼭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 인젝션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 스크립트를 동적으로 생성한다. 이런 키워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응 방안으로는 뭐 AI 밤이라던가 요 가드레일을 강화한다던가 요거 뭐 실행 체험의 결과를 검증하고 모의 공격 및 학습을 강화하면 되겠습니다. 프롬프트웨어는 AI 오용 기반의 신종 보안 공격으로 AI 밤 기반 구성 관리와 프롬프트 통제가 핵심. 그러니까 이제 공격 자체가 프롬프트 인젝션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이 프롬프트 통제가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NHI. 저 요거를 하면서 저도 이래저래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객체 자격, 그러니까 비인간, 사람을 제외한 사람 대신 AI, 에이전트, 기계,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자동화, 그러니까 모든 그냥 AI 외의 모든 뭐 IoT까지 포함해서 프로세서가 시스템 데이터 접근을 위해 사용하는 자격 증명 기반 디지털 신원을 NHI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자동화 및 운영, 보안 인증 및 작업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NHI를 사용을 하고 그래서 NHI의 유형은 크게 이렇게 되어 있대요. 정적과 동적으로 구분할 수 있고, 정적엔 API 키, 토큰, 동적에는 OOS 2.0 어세스 토큰,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스피피? 그래서 난 이런 약자만 보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 SPIFFE 이렇게 읽어야 되나? 하여튼 스피피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 요소로는 이제 뭐 비밀 저장소, 그 다음에 뭐 체크인 차단, 지시 그거죠. 그 시점에만 임시적으로 권한을 주는 거. 뭐 최소 권한, UEBA,
위에서 나왔던 스피피, 그리고 F도. 저도 파이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F도라는 게 있대요. F도는 파이도인데 이런 거 대규모 IoT랑 엣지 디바이스에서 사용이 가능한 이 자동화 프로토콜을 FDO라고 합니다. 파이도는 이제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어떤 약간 생체 인증 이런 건데 FDO는 대규모 IoT 엣지 디바이스를 연결할 수 있는 자동화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HI에는 이런 대표적인 표준 기반 프로토콜 요 두 가지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3단락에다가 그냥 뭐 요런 게 있다라고 그냥 한번 보시라고 넣어놨고 그래서 NHI는 라이프 사이클을 어떤 이렇게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프로비저닝, 뭐 발견, 분류, 뭐 위생관리, 자격증명 보안, 모니터링, 예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것까지 암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요렇게 그냥 NHI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관리가 요렇게 흘러가는구나 정도만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C, 요 데이터 인 유즈 그리고 출제 배경은 여기 이거 플러스 이제 가트너 해서 나와가지고 한 거고 데이터 인 유즈 보안 기술. 그리고 그 문제 쓰실 때 시험에 이렇게 가로치고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거 좀 같이 쓰시면 안 돼. 이거 쓸 시간이 없나? 왜 CC만 쓰는 거예요? CC만. 이렇게 같이 좀 써주세요, 이거. 뭐다, 이게. 그거 뭐, 한 5초면, 5초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이거 쓰는데. 같이 좀 써주시고. CC의 개념은 데이터가 처리되는 동안, 데이터인 유즈에도 하드웨어 기반의, 그러니까 데이터가 처리되는 동안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 기술을 통해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데이터인 유즈, 이 두 가지를 꼭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도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고, 뭐 여기서 퍼왔습니다. 요즘 저작권이 워낙 민감해갖고 꼭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출처를. 그 하드웨어 기반의 T의 인클레이브에서 코드를 격리 실행하거나 메모리 영역을 자체 암호화하는 인클레이브에서 코드를 실행함으로써 데이터 사용 중 기밀성을 이제 보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T, Confidential VM, 인클레이브, TPM, 뭐 메모리 암호화, 원격 증명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CC를 기밀 컴퓨팅을 구현할 수 있다. 네. 음. 그다음에 CC의 핵심은 이제 T와 원격 증명으로 그 실행 환경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게 CC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DCR이 데이터 클린 룸이거든요. DCR과 같은 데이터 협업 분석 플랫폼에 결합해갖고 운영자 레벨까지 위협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클라우드 같은 데다가 데이터를 올려놓고 같이 분석을 하고 있으면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이제 뭐 루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못 보게끔 비밀 컴퓨팅을 DCR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에 이번 주 해설집 만들면서 제가 그 나노 바나나를 엄청 활용해 봤거든요. 근데 이런 하나하나의 이 단어까지는 조작이 안 돼갖고 약간 환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기존의 DCR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관리자가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권한이 있으면. 근데 기밀 컴퓨팅이 적용되는 순간 관리자가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안전한 환경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어떤 것 같아요, 그림? 네? 그림 어때? 별로요? 나노 바나나로 만들지 마. 넘어가고, 자, 1교시 끝났고, 2교시. 오늘 1번은 제가 다 푼 것 같아요, 1번은. 근데 워낙 1번은 좀 쉽죠? 사실 에이전틱 AI랑 피지컬 AI는 거의 지난주에 나왔던 문제랑 똑같으니까,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보안 위험 및 대응 방안, 요거를 얼마나 잘 쓰느냐가 궁금했는데, 약간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에이전틱 AI에다가 막 보안 위협을 그걸 써놔, 뭐. 모델 포이즈닝. 그 뭐야, 아무튼 적대적 공격 네 가지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써놔, 여기다가.
그럼 에이전틱 AI랑은 조금 안 맞지 않나? 그때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메모리 오염이라던가, 목표 조작이라던가. 좀 그 느낌 나게 써야 되는데, 그냥 뭐 일반적인 AI에 대한 보안 위협을 써놔가지고 약간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피지컬 AI가 물론 IoT가 중요하지만, 뭐 마이크로 프로빙, 디캐핑, 부채널 공격, 이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니에요? 너무 보안 위협이 너무 나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여기에 맞는 단어를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응 방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항상 이제 어디다 갖다 써도 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단어들은 좀 키워드가 생각이 안 날 때 칸 채우기 용도로 써야지. 그것만 다 채워넣으면은 이게 뭐 에이전틱 AI에 대한 건지 그냥 AI에 대한 건지 이 앞에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냥 이렇게 답을 써버리면 이렇게 답을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그 느낌을 살려가지고 답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이 10가지를 발표를 했죠. 이거는 뭐 다들 학습을 잘 해주신 것 같고, 아, 그리고 저 아까 하나 빼먹었는데, 이거 NHI가 이거 OWASP 탑 10에 10가지가 있거든요. NHI에 대한 OWASP 10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쓴 사람이 있어. 깜짝 놀랐네. 지금 속으로 아 나는 LLM OWASP도 안 외웠는데 이걸 외웠다고? 지금 속으로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요거까지도 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같은 거 2026 이거 탑 10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암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선제적 사이버 보안은 그 3D 정도는 꼭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나중에 키워드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고 그 디지털 추적 여기에서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는 뭐 워터마크, C2PA 이런 건 무조건 나와야죠. 그 다음에 3번은 요거는 뭐 했던 거라서 다들 많이 쓰시긴 했는데 뭐 목차 잡는 거는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틱 AI, 요 컨텍스트 프로토콜, 도구, A2A, 계획하고 도구 호출하고 메모리 해야 된다. 요거 뭐 약간 이렇게 그려주면 좋겠다라고 그때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 막 그 자리에서 개념도 지어내갖고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 연습해 두세요. 그러면 시간도 아낄 수 있고 지어내는 것보다 채점하는 사람도 훨씬 편하게 채점할 수 있기 때문에 점수도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기술 요소로는 그때 계획, 메모리, 도구 호출, 에이전트 통신 이런 게 기술 요소라고 했었잖아요. 보안 가이드라인에서.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AI는 요것도 실제 환경에서 상호작용한다.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그려주면 좋을 것 같다. 센서가 있고, 그래서 인식하고 결정하고 행동, 제어한다. 뭐 이런 내용. 여기다가 뭐 LWM, 토크나 시- 와, 디지털 트윈이 없네? 5점. 이렇게 했던 말까지 기억나는데? 5점만 기억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센서 전처리 인식, 의사결정 구동기, 이런 거 기술 요소 써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에이전틱 AI니까 이런 거 AI의 메모리 오염, AI의 무단 권한 침해, 목표 조작, 위에서 도구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도구를. 그러니까 이런 도구에 대한 잘못된 도구 사용, 에이전트 간 통신 공격, 이런 좀 에이전트 AI 느낌이 나는 단어를 좀 써주시고, 마찬가지로 대응 방안에서 그럼 메모리 검사를 해야 될 테고 미승인 에이전트의 권한 위임을 차단해야 되고 목표를 검증해야 되고 XAI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화이트리스트 기반 도구 사용해야 된다. 그때 화이트리스트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또 에이전트 간의 악성행위 전파되는 것을 차단해야 되고 통신 구간 보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에이전틱 AI 느낌 나게 답을 써주시면 좋겠고 피지컬 AI에서는 이런 백도어 삽입으로 인한 오동작 그 다음에 뭐 회피 공격 모델 탈취 이건 별론 것 같고 이런 스푸핑 및 제밍, 제어 신호 탈취, 구동기 해킹 이런 단어 좀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응 방안에는 뭐 모의 공격, 뭐 이 센서 입력 범위 설정, 통신 구간 보호, 특히나 요거 안전 모드 동작, 하드웨어 보안성 강화 이런 게 중요하죠. 피지컬 AI에서는 그 휴먼 인더 루프라던가 이렇게 뭔가 긴급 정지를 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4단락에다가는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에요. 이거 뭐
정답 아닙니다. 어쨌건 국가정보원 국가망 보안 체계와 AI 보안 가이드라인을 연계해서 AI 시스템 구축 시에 CSO 등급을 분류를 하고 이에 따른 위험을 식별하고 보안성 검토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국정원 AI 보안 가이드라인에서. 그래서 보안 위협을 사전에 대응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공공기관에서 AI를 도입할 때 이렇게 절차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거든요. 여기 이게 절대 안 바뀌어요. 10번을 명령을 쳤는데. 이거 보안을 보완으로 바꿔라 이렇게 했는데 절대 안 바꿔주더라고. 아무튼 보완 조치입니다. 보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공에서 만약에 AI를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 혹시나 이제 뭐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기존에 ISP, ISMP 하는 건 당연히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업심의위원회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CSO 등급을 분류를 해야겠죠. 데이터에 대한. 그래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고 보안 요구 사항을 선정한 다음에 뭐 AI에 대해서 학습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학습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것들을 세우고 그다음에 보안 대책을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안성 검토를 받는 거죠. 그래서 미흡하다 하면 다시 위험 식별부터 다시 하고 통과가 되면 이제 개발하고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공공기관에서는 N2SF의 뭐 CSO 분류라던가 그리고 위협 기반 통제 선정 보안성 검토를 AI 도입 전주기에 내재함으로써 에이전틱 AI, 피지컬 AI에 대한 보안 위협을 예방 탐지 대응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가능하다. 저라면 이제 이렇게 썼을 것 같다. 요것도 바나나로 만들었고 요것도 바나나로 만들어 봤어. 여기에는 환각이 없는 것 같아. 다 맞아. 자, 같은 이제 2025에서 이제 바뀌었죠. 2026으로. 그래서 AI 네이티브 개발이라던가 AI 슈퍼컴퓨팅, 기밀 컴퓨팅, 마스, 도메인 특화 모델, 피지컬 AI, 선제적 사이버 보안, 디지털 출처, AI 보안 플랫폼, 지오메트리에이션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10가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설계자, 융합자, 뭐 선봉장, 뭐 이렇게 세 가지로 테마가 분류가 된다고 해요. 전략 기술 이렇게 10가지는 알아두시고 요거에 대한 기술 요소 이게 이제 보통 시험에는 같은 어 10개를 쓰시오라고는 문제가 안 나오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하나를 골라서 내기 때문에 좀 중요한 토픽들은 다 공부를 좀 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제적 사이버 보안에 대한 개념도 이거는 뭐 사실 개념도가 약간 의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만들어낸 거고 이 3D 디나이, 디시브, 디스럽트 이렇게 세 가지 거부, 기만, 중단 이렇게 세 가지의 전략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선제적 사이버 보안은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기 전에 잠재적 위협 요인과 취약점을 식별하고 해결하여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접근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전략은 3D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 요소로는 이제 뭐 이게 지금 거부, 기만, 중단이잖아요. 그거에 맞게 거부, 중단, 기만에 맞게 조금씩 있습니다. 자동화된 이동 표적 방어, 그러니까 메모리 주소, 네트워크 구성 등을 무작위로 계속 바꾸는 거죠. 뭐 IP 같은 거 계속 바꿔가면서 이제 외부에서 공격 못 하게끔. 예측 위협 인텔리전스, 뭐 보안 경보, 다크웹, 과거 공격 사례 등 방대한 데이터를 AI로 이제 분석해서 위협을 미리 예측하는 거. 자동화된 노출 관리 이런 거. 공격 표명 관리 같은 것들을 하는 거고. 고급 난독화 기술, 제로 트러스트 원칙에 따라서 명시된 검증된 사용자 외에는 자산 자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해서 원천적으로 침입을 차단한다던가 고급 사이버 기만, 우리가 그 디셉션 알고 있잖아요. 디셉션에서 약간 디코이, 트랩 뭐 이런 단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시스템과 유사한 가짜 서버 어플리케이션 파일을 만들어서 공격자를 유인하여 행동 패턴과 전술을 분석한다. 사이버 기반이니까 고급 사이버 기반이 디셉션에서 좀 더 발전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선제적 사이버 보안은 단순히 방패를 들고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산을 숨기고 함정을 파고 취약점을 미리 찾아 없애는 능동적인 보안 태세가 선제적 사이버 보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험에 나왔나 모의고사에? 이거 아닌가? 디지털 출처인가 시험에 나온 건?
요게 나왔죠. 디지털 출처. 요것도 바나나를 이용했고. 디지털 출처란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문서, 소프트웨어 코드 등 이런 생성 시점부터 변경, 편집, 유통에 이르는 전체 이력을 기록하고 검증하는 기술을 디지털 추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서는 뭐 생성될 때, 편집될 때, 검증할 때, 이럴 때 이제 사용이 된다고 하고요. 이런 단계에서. 그래서 기술 요소로는 C2PA, 암호화 바인딩, SPAM, 디지털 워터마킹, 분산 원장 기술. 분산 원장 기술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블록체인 이런 것도 당연히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 디지털 추적 기술은 AI 가짜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 신뢰성 회복, 권리 보호, 보안 강화를 통해 신뢰층을 형성하는 데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MCP와 A2A 프로토콜. 약간 근데 사실 이 A2A 프로토콜의 보안 위험 및 대응 방안은 약간 에이전틱 AI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AI를 그러니까 MCP는 뭐 USB 인터페이스, 대규모 언어 모델이 다양한 데이터 소스 및 도구 안전하고 일관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방형 프로토콜을 MCP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MCP 프로토콜, 뭐 호스트, 클라이언트, 서버, 제이슨 뭐 이런 것들 기술로서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A2A는 에이전트 간에 통신하는 거죠. 서로 다른 개발자, 프레임워크, 벤더가 만든 AI 에이전트들이 분리된 방식으로 안전하게 협업하고 소통 가능한 오픈 프로토콜이 A2A입니다. 그래서 MCP 보안 위협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툴 포이즈닝, 히든 리스크, 러그풀, 어, 프롬프트 인젝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대응 방안은 툴 피닝, 클리어 워닝, 투명성 보장 요 정도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A2A 프로토콜 보안 위협은 공격 표면이 증가하는 게 있고, 권한 위임 오역 및 신뢰 문제, 프롬프트 인젝션 및 민감 정보 유출 증가, 감사 및 추적 불가.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를 적용해야 되고 에이전트에게 고유 신원을 부여해야 되고 입력 검증 및 데이터를 최소화해야 되고 감사 및 추적 표준화 확보를 해야 된다. 뭐 여기 뒤에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주모 해설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 받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어저께 제가 그 대치 아지트에서 7시부터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저희 그 서브노트 8탄 AI 강의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저번에 저희 했던 거 버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부적절한 키워드나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법 가이드 쪽 뭐 몇 가지 추가했는데 아마 이재희 멘토님께서 다 설명을 했던 내용이라 가지고 크게 아마 뭐 달라진 건 없는데 그래도 좀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그리고 이제 저희 반은 어쨌든 그거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긴 계실 것 같은데 좀 고민이에요. 형평성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오픈하면 영상 찍은 거 저한테 있긴 있거든요. 근데 조금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내고 결제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예, 자료는 일단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서 조금 바뀐 부분은 제가 하이라이팅까지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저께 그 제가 사실 결혼기념일이었는데 기념일 맞죠? 네, 추모일 아니고 결혼기념일이었는데 와이프가 저녁에 또 그거 가야 된다고 하니까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 학원이랑 왜 이렇게 인연을 즐기게 자꾸 하냐. 예, 저 공부할 때도 그 오늘 개근상 받으신 분들 되게 놀라운데 공부할 때도 저는 막 집에서 하도 뭐라 해가지고 몇 번 빠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 공부 시작하시면은 온 우주가 막 저를 방해하거든요. 갑자기 프로젝트도 잘 가던 프로젝트도 갑자기 막 안 가고, 그다음에 왠지 막 건강도 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와이프도 막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적당히 좀 해라,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방해 공작이 있을 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어저께 얘기하다가, 그때 포기했었으면 와이프랑 얘기하다가, 그때 포기했었으면 안 됐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뭐 와이프랑 뭐 좋게 좋게 잘 풀어서 하긴 했지만 예, 그런 방해 공작이 있을 때 조금 더 예, 그
힘을 내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온 우주가 방해를 하니까 그건 원래 그런 거고. 오늘 제가 8번부터 출제를 했는데 조금 작정하고 그냥 내봤어요. 제 멋대로 그냥 내봤습니다. 그냥 어떻게들 쓰시나. 네. 그래서 서브노트에 없는 것만 골라가지고 제가 많이 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들 대응하시나 조금 이제 시험이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진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시험이 정말 그렇게 나올까? 멘토들이 찍어준 대로 정말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나올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조금 고민하셔라라고 이제 그런 취지를 좀 냈었었는데 아예 선택을 안 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취지로 내봤고 그다음에 조금 그래도 여지를 좀 준 게 있습니다. 특히 CSPM 이런 거는 CSPM을 떠올리셨으면은 조금 비슷하게라도 이제 가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살짝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이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제가 뭐 보안 쪽 도메인은 좀 놓은 지 오래돼가지고 그렇긴 한데 옛날엔가 한번 3기 때인가 2기 때 했을 때는 한번 요거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대로 특히나 뭐 이거 정확히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잘 모르는 분들 많다라고 해가지고 살짝 언급했었던 것 같고 이거는 K8S OPA 게이트키퍼 얘기를 좀 하면서 클라우드와 관련해서 MSA 보안 통제하는 방법 뭐 그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제가 살짝 OPA 게이트키퍼 얘기를 했었었는데 아마 찾아보신 분들은 그러면 OPA는 뭐고 OPA 게이트키퍼는 뭔지 조금 그래도 감을 스스로 공부하신 분들은 좀 잡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Git 이그노 이거는 이제 Git CI/CD 보안과 관련해 가지고 그냥 슥 지나가면서 제가 이런 거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문제를 한번 내봤고요. 그리고 레그 요거는 뭐 항상 제가 그 AI 때도 강조했었잖아요. 가드레일. 근데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실 수 있는지 좀 보려고 생각을 문제를 출제해봤고 요거는 뭐 유명한 거죠. 세 가지는 유명한 거니까. 요거 13번, 12번은 많이 들어가셨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9번, 네, 10번, 11번 이런 것들 많이 못 들어가셔가지고 좀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DSPM, 예, 이 클라우드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지먼트 이걸 떠올리셨으면 결국은 이거 데이터랑 비슷한 거다. 여기에 위치, 뭐 접근, 노출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데이터 중심의 보안 관리 체계고 이거를 구글링 하니까 이런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디스커버리, 분류, 그 다음에 뭐 액세스 컨트롤, 그 다음에 리스크 어세스먼트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좀 보면 네. 결국은 데이터 탐색을 했을 때 데이터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종류의 데이터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탐색을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분류 관련해가지고 특히 민감도 있잖아요, 민감도 요새. 그래서 이제 누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거는 보안이 뭐 상중하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류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개인정보나 기밀정보에 대한 민감도 태깅 이런 것들을 잘 해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액세스 거버넌스 해서 관련해서 뭐 이런 내부자 위협이나 뭐 등등 해서 이건 좋은 얘기고 위협 평가, 조치, 모니터링 이런 큰 꼭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말만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로 바뀐 거지 클라우드에 관련돼서 그 CSPM과 사상이 비슷하고 그냥 말만 조금 데이터로 바꿔주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쓰신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뭐 비슷하게 네, 이런 데이터 거버넌스나 품질에 대한 얘기 내지는 이런 민감도라던가 이 기밀 정보라던가 개인 정보 이런 얘기를 잘 쓰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이거는 그래도 잘 대응을 하신 것 같아요. 쓰신 분들 중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여기 보시면 이 시스템 자원 이게 파일, DB 객체 또는 네트워크 특히 네트워크에서 많이 쓰긴 하는데 뭐 요즘에는 파일이나 DB 객체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컨트롤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주체가 어디에 접근할 수 있는지 명시적으로 정의한 목록 기반입니다. 목록 기반 리스트니까 목록 기반의 접근 통제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구성 요소는 주체와 객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체는 접근을 하려고 하는 자 그리고 객체는 접근 대상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리드 라이트인지 아니면 퍼밋 디나이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접근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 3 구성 요소 다시 한번 꼭 보시고 당연히 작동 절차는 요청하고 이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를 조회를 하겠죠. 네, 그리고 리스트니까 순차적으로 쭉 읽어가면서
예, 주체에 대해서 권한과 허용 권한 이런 여부들 예, 여기에 걸려 있는 권한 여부를 확인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차단해야 되는 객체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 주체인지 요거를 정확히 판단하는 단계가 되어 있다. 네.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OPA 요거는 에이전트가 들어가니까 이제 오늘 에이전트 AI 이런 쪽으로 많이 썼던데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마이크로 서비스나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조금 요렇게 요즘에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별도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SA 보안과도 연결이 많이 되어 있고 이런 제로 트러스트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기법으로도 쓰이니까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정책을 이 MSA라는 게 막 이제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막 이게 생기잖아요. 앞에서 정책을 분리해가지고 앞에서 이게 중앙에서 뭔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정책 결정 엔진이다. 정책 결정 엔진.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퀘스트가 들어가죠. 들어가가지고 OPA 이 오픈 폴리시 에이전트가 네, 이 리고라는 언어로 작성된 이런 여기에 많은 폴리시들이 있습니다. 네, 폴리시는 뭐 누가 어디를 그리고 몇 시에 뭐 육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룰들이 여기 막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그거 기반으로 했을 때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 어떤 객체 있잖아요. 객체 정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얘를 끌고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에다가 부어놓고 얘가 읽어가지고 이런 펄시들을 트루 폴스로 반환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실체다. 트루 폴스로 반환을 해내면 이 지금 사람은 여기에 접근하려는 주체는 접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다. 이거를 앞단에서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이런 정책 결정 엔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키워드들 좀 보시면 팔리시가 있다. 예, 정책, 보안 규정,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정의된 레고, 예, 라는 언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팔리시를 정책이 그 선언을 해놓고 그다음에 인풋 파라미터가 있어야겠죠. 요청하는 그런 컨텍스트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OPA 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정책 결정하고 평가하는 결정을 수행하는 여기 엔진이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참조 데이터, 이 데이터가 이쪽에 있겠죠. 이쪽에. 네. 데이터는 제이슨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결정할 수 있는 이건 뭐 인포머스 포인트, 예. 엔드 포인트죠. 예, 그거에 대해서 적용하는 포인트에 대한 정보들도 있다. 이렇게 구성해 주시면 되겠고, 리고라는 언어가 보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좀 아는구나, 라고 좀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책을 중앙화해서 할 수 있고 분리된 굉장히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로 여러 가지로 분리된 그런 정책을 중앙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기대 효과고 여기 폴리시 애저 코드 보시면은 코드를 정책을 여기 이 리그라는 언어로 선언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코드로 폴리시를 형상 관리고 자동 배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대규모 분산 환경 관리에서 효율성이 향상된다. 그래서 K8S에서 OPA 게이트 키퍼라는 거를 별도로 만들어냈죠. OPA 게이트 키퍼. 네. 네, 요거는 쿠버네티스에서 파드 단위로 뭔가 이렇게 그 공통으로 이제 조율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만들어낸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PA 게이트 키퍼까지 꼭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Git 이그노라고 해서 Git 많이 쓰실 텐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좀 이런 비밀 정보 있잖아요. 뭐 특히 뭐 API와 관련된 키라던가 네, JWT 토큰 값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파이썬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JW 키는 해가지고 땡땡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A, B, C, D, E, F, G 뭐 이렇게 막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하드 코딩 해놨다라고 하면 이걸 나중에 이제 그 형상 뭐 디플로이먼트 할 때 이게 그대로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ENV 파일에다 .env 파일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요거를 이제 불러와가지고 뭐 OS 뭐 이렇게 불러오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올릴 것이냐,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밀 정보나 어떤 토큰값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외 처리를 할 거냐에 대한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거나 위험한 파일이거나 이거 뭔가 이제 보안적으로 통제가 필요한 파일에 대해서 예외 처리를 한다는 거죠. 못 올리게끔. 예. 그래서 이제 버전 관리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거나 파일이나 디렉터리를 정의하는 설정 파일이다.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특정 경로 그리고 특정 이런 예. 이
뭐.점 로그로 끝나는 거는 다 안 올리겠다. 네. 그리고 뭐 특정 파일명을 적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예외 처리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설정을 한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작성 규칙 보시면 당연히 파일명에 이런 git ignore 안에다가 이런 내용을 적어야 되고, 뭐 주석은 샵이고, 그 다음에 특정 파일명으로 지정할 수 있고, 디렉터리로 이로 사용할 수도 있고, 와일드 카드라고 해가지고 뭐 별점 로그로도 할 수 있고, 별점 로그로 다 한 것 중에서도 또 제외를 하려면 뭐 느낌표를 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사용 방법까지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커밋이 되면 이거를 이제 빼내야 되는데, 다시 빼낼 때 이런 식으로 git 뭐 이걸 실질적으로 빼내고 그다음에 재커밋을 하면서 요런 절차에 의해 가지고 이미 커밋된 파일에 대해서는 다시 예외 처리해 줘야 된다라는 절차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요런 거는 뭐 나오지 않더라도 이 특히 CI/CD와 관련된 보안 통제에서 조금 더 깊은 내용들을 좀 가져와 봤으니까 뭐 3, 4달러 거리로 괜찮은 내용인 것 같으니까 조금 더 한번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레그에 대한 가드레일인데, 오늘 뭐 환강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정의 때. 그 환강 얘기를 하시기보다는 이게 정확하게 좀 부정확하거나 유해한 답변을 생성하지 않도록 하는 제약 조건 또는 이제 안전 제어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앞에 프롬프트에다가 너는 모든 대답을 할 수 있는 정말 뭐 신적인 존재다 이런 식으로 앞에다 프롬프트를 깔아주고, 그러니까 너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해줄 수도 있는 상황이 옛날에 벌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정확하거나 유해하거나 내가 지금 이 사람이 인가받지 않는 데이터에 접근을 해야 될 때 이걸 어떻게 지금 가드레일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기법을 물어봤으니까, 그렇죠? 기법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그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 구성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입력하고 증강하고, 그렇죠? 입력, 증강, 생성, 그리고 뭐 운영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이 각각의 단계마다 조금 더 특화된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답안이. 그래서 입력하고 검색할 때 프롬프트 가드레일을 해야 되겠죠. 위험한 질문이나 요청은 미리 사전에 해야 되고, 질문기나 특히 금지어 같은 거 있죠. 금치어, 금지어 이런 것들이 미리 사전에 구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쿼리 밸리데이션 요청한 단어 기준으로 해서 너무 과도한 길이라던가 어떤 금치어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도 막아주면 좋겠죠. 네. 그리고 이제 검색 단계에서 문서, 레그는 기준 문서가 있잖아요. 이렇게 문서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메타화를 하고 나면 얘는 누가 어떻게 어떤 부서에서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메타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통제, 메타와 관련된 메타 필터링 여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관련성이 낮은 문서는 아예 그냥 보여주지 않다거나, 그래서 이제 뭐 탑스케이 뭐 이런 것들 리랭킹, 그다음에 스레스홀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아예 보여주지 않는 기법, 검색 단계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나중에 사후 관리입니다. 만들어고 났을 때 그죠? 내용이 이제 답변이 사람한테 왔어요. 이렇게 딱 왔는데 답변 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필터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안에 내용을 한번 보고 이게 이 사람한테 줘도 되는 내용인지 다시 한번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아웃풋 필터링.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근거를 함께 뭐 제시를 한다거나 모니터링 로깅, 그다음에 휴먼 인더 루프 이런 것들은 부가적인 내용들이니까 조금 더 이 레그에 대한 가드레일 내용이 나왔으면은 각각의 이 레그를 구성하는 그 각 단계별로 좀 특화된 키워드들이 나올 수 있도록 좀 구성함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접근 통제, 아박, 티박 있는데 뭐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를 좀 봤는데 잘 쓰셨더라고요. 롤 베이스, 역할, 그리고 자사용자 자연 환경 등 속성 기반이다. 태그는 저희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시면은 태깅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태그에다가 뭔가를 부여를 해놓고 그거가 매칭되면은 뭐 통제를 하거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역할, 속성 조건, 태그 이런 식으로 접근 결정을 결정하는 기준들이 이렇게 있다. 어떻게 보면 알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롤에다가 롤을 생성을 해놓고 거기다 사용자를 매핑해놓고 하나의 롤을 부여받으면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통제가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정적이고 사전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동적인 거잖아요. 동적으로 이렇게 사용자나 환경이나 접속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조건 기반으로 동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반동적이긴 한데 이런 라벨까지도 추가를 해서 이제 보완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유연성 같은 거 보면은 유연성이 이렇죠. 가장 낮죠. 이거는 사전에 롤들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부서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다 파악해서 거기에 매핑을 시켜줘야 되는 반면 이런 것들은 어떤 그런 속성 기반으로 다 정의를 해놓는다라고 한다면 유연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유연성이 높아지긴 하지만 하나의 그냥 부가적인 요소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유연성과 관리 방식, 역할 방식, 정책 규칙 방식, 태그 표준 관리 이런 것들이 고려사항으로 또 따라 붙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떤 것들이 유연하냐, 그리고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느냐, 요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전에 저희 기업 내부 시스템이나 ERP나 이런 것들은 알박을 많이 쓰고, 제로투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아박이나 클라우드 번에 쓰고, 그 다음에 특히 데이터 쪽에서 티박을 많이 쓰거든요. 데이터의 컬럼이나 테이블에다가 태깅을 달아놓고 이 테이블이 누구한테 뭐 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접근 대상에 대한 뭐 팀이라던가 사용자들을 태그로 이제 박아놓고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많이 쓰이진 않지만 특히 데이터 보안 쪽에서 많이 쓰인다라는 그런 적용 이런 사례, 적용 위치 이런 것까지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한계점 보시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역할이 많아질수록 관리의 복잡도가 넘어지고 이것도 한마디로 이 제약 조건들 어떤 사용자가 어떤 시간에 어떤 환경에 넣을지에 대해서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태그도 마찬가지로 뭐 사용자가 내 멋대로 막 이거를 뭐 여러 가지를 막 달아놨어요. 이거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이걸 믿을 만한가라고 하는 한계점이 이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 관점에서 봤을 때 한계점도 있다라는 것까지 다시 한번 좀 터칭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2교시는 일단 API하고 그다음에 저희 타이포 스퍼팅하고 이렇게 쿠팡 관련된 내부자 유출을 갖고 왔는데 뭐 내용적인 측면은 다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아가지고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이 내용은 다 읽어보시면 다 좋은 내용이어서 네. 자, 이 API를 조금 더 그냥 이렇게만 지금 구성을 하니까 이 취약점의 위치에 대해서부터 조금 저는 좀 풀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개념도에다가 당연히 이렇게 하겠지만 취약에 대한 위치를 조금 판별을 해보셔라. 예. 그러니까 API라는 것도 여기에 있고 여기는 사실 이렇게 들어와서 얘는 외부잖아요. 외부고 얘는 내부일 겁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리고 얘가 요청을 할 때, 그쵸? 외부에서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올 때, URL이 있고, 그 다음에 키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뭔가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취약점들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있잖아요. 들어와서는 만약에 뚫렸다라고 한다면, 뭐 데이터에 대한 유출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외부, 내부 해가지고 뭐 약간 보안에 대해서 지금 어디가 취약한 위치인가까지 조금 넣어주시면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API에 대한 이런 설명도 좋지만 그래서 외부에서 접근을 할 때 뭐 디도스라던가 이렇게 이제 풀어 나가면 되겠죠. 외부에 대한 외부 위협에서 이제 관점, 내부 위협의 관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그래서 이제 1번 관점으로 좀 볼게요. 1번 관점으로 보시면, 일단 접근이 항상 얘는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누구든지 뭐 공개형 API다라고 하면은 누군지 들어와가지고 이제 호출할 수 있다. 그건 당연히 뭐 디도스라던가 SQL 인젝션이란가 이런 것들은 그냥 당연히 그냥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키라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키가 유출되거나 뭐 다른 사람이 뭐 갖고 있거나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또 보안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번 뚫리고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가 유출이 되고 이거를 반환함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단계적으로 풀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보시면 설계, 구현, 배포, 관리 이런 식으로 풀었는데 이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은 접근 방안은 아닌 것 같아요. 다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게 그 뭐라 그러죠? 그냥 벙벙한 얘기? 그 뭐라 해야 되죠? 이런 거를 그냥 일반적인 얘기라고 좀 보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어떤 공격 기법이 있고 어떤 위협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위협 측면에서는 여기 보니까 이거 제가 해설지 만든 건 아닌데 이거를 좀 보다 보니까 좋은 내용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토큰에 대한 조작이라던가 과도한 접근을 하는 뭐 디도스와 관련한 그런 공격이라던가 그리고 입력값에 있어가지고 이 들어와가지고 그쵸? 여기서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입력값에 대한 검증도 해야 되고 이거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검증을 해야 되는데 뭐 URI 유효성이라던가 뭐 이런 검증에 대한 뭐 불분명한 요청에 대한 처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전략을 저는 그렇게 가져갈 것 같습니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관점에서 왜 위협을 했을 때에 어떤 위협들이 있고 뚫리고 나서 어떤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느냐. 그렇게 따지면 그 뒤에 이제 그쵸? 키 관리라던가 아니면은 화이트리스트 관리라던가 그다음에 인증과 관련된 체계라던가 앞쪽에 인증을 더 추가를 한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서 이런 것들이 목차에 좀 보였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응 방안도 뭐 그래서 관물기 많이 하시는데 진짜 쓸 거 없거나 방어할 때는 관물기지만 저라면 이 API라는 거를 좀 이게 뜯어보면 외부에서 통신을 했을 때의 관점하고 내부에서 내가 이 사전 사후가 될 수도 있고 외부나 내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누가 잘 구분을 해서 이렇게 구조할 수 있느냐 이게 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요거에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 목차와 관련해서 관물기가 답은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타이포 스퍼팅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정의가 많이 흔들리신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되게 비슷한 UR이라던가 약간 그 타이핑 스펠링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엔진엑스 제가 좀 최근에 좀 본 거 있는데 엔진엑스인가? 네. 엔진엑스가 아니라 NXG인가? 뭐 하여튼가 이 MGX인가? 예. 뭐 이런 거 좀 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카카오톡도 피싱 사이트가 하나 와서 보더니 카카오로 되어 있더라고요. CACO 이거 맞는 건 줄 알았는데 카카오가 K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오타라던가 굉장히 유사한 URL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바꿔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이런 악성 패키지도 설치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npm 인스톨 뭐 그다음에 리퀘스트 뭐 이런 거 하는데 리퀘스트라는 뭐 이 라이브러리를 설정해야 되는데 리퀘스트가 정확히 QUEST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Q 뭐 EUST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막 있었어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악성 코드 같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설치가 되면 위험하다. 그래서 사회공학적인 기법인 특징이 있고 안전한 사이트 또는 안전한 패키지로 위장을 하고 뭐 이런 이미지 같은 것도 저장을 해놓고 약간 가짜 이미지를 가지고서 이제 끌어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여기 약간 함정이 있었어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얘에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타이포 스커팅에 대해서 쓰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이런 것들이 뚫렸을 때 어떤 위협이 있느냐로 문제를 접근하셔야 되는데 오늘 문제를 조금 놓치신 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네이티브 환경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npm이나 뭐 이런 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 있잖아요. 패키지 할 때 유사 패키지가 업로드 되면서 이렇게 잘못된 패키지가 설치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잘못 설치가 됐을 때 뭐 CI/CD라던가 뭐 조금 권한이 많이 설정되어 있는 서버, 특히 CI/CD, CD 서버 있잖아요. 디플로이 하는 서버는 타 서버에다가 이렇게 뭔가 권한을 가지고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이어가지고 뭔가 악성 패키지가 설치가 됐다라고 하면은 얘는 그때부터 이제 통제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쪽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기반으로 해서 이런 이미지, FQID 이런 것들을 유사하게 생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URL 보시면은 아마존 프로젝트 이런 URL 보시면 리전이 뭐 아시아 점 뭐 그다음에 뭐 리전 점 뭐 이렇게 하는데 아시아가 아니라 아시안 점 뭐 이런 식으로 뭐 약간 바꿔놓고 이게 사실 이렇게 들어간다고 한다면 누가 이거를 이게 뭐 진짜 URL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격을 시도해서 가짜 이미지가 들어올 수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 뭐 헬림 차트라던가 여러 가지 뭐 그런 그 아르고 CD라던가 이런 것들도 위조가 된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정말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 뭐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 들어보셨겠지만
클라우드를 다 조작하고 그다음에 뭐 그 서버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환경 같은 거 다 야멜 파일에다 만들어 놓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이런 세 가지를 관점으로 이렇게 풀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이런 이 라이브러리도 그죠? 검증된 것만 그 사용자들이 그냥 다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내망 안에다가 리파지토리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그렇죠? 여기 안에다가 뭐 프록시를 하나 해놓고 이 검증된 URL 그 라이브러리만 갖다 놓고 사용자가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라이빗 뭐 저장소를 만들어 놓는다거나 아니면은 혼돈 패키지라던가 이름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아예 그냥 설치가 안 되도록 막아 놓는다거나 그다음에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쪽에다가 뭐 이렇게 그 FQID, 오피셜 마크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놓고 혹시 이게 뭐 위조된 거나 이런 것들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한다거나 특히 그리고 헬름 차트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안에 뭐 내용들 이런 것들을 스스로 뭐 안에 그 검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 URL에 꽂히시는 것도 중요한데 URL보다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안에서는 URL을 교모하게 바꾸기도 하지만 이 파일 이름을 속인 악성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내려받도록 유도하는 이쪽 부분이 조금 더 이 답안에서는 주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이쪽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FQID, 그 다음에 이런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URL, 그리고 이 안에 이 DL1, 요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검증을 하지 않고 넘어온 그런 문제점을 DL1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실시간으로 아니면 또 사전에 인증 체계라던가 이런 것들의 위험 요소를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풀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제로 트러스트 보안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뭐 벙벙한 얘기니까. 네. 그래서 보안 쪽에서 오늘 이 문제에서도 뭐 이 기본적으로 쓰라고 하니까 다 쓰신 것 같은데 뭐 심, 쏘아, 그다음에 뭐 IDS, IPS 여기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키워드들이 너무 많아서 그 득점이 될까라고 제가 고민을 오늘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은 일반적인 얘기도 좋긴 하지만 이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는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물어봤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너무 지금 뭐 방어형이 아니, 뭐 공격형이 그 방어형으로 너무 쓰시기보다 일반적인 내용 그런 걸 쓰시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4단락에 이렇게 다 해야 된다라고 좋은 얘기 많이 쓰시고 2단락하고 3단락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키워드들이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해주시면은 더 고득점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쿠팡 내부자 법안 있잖아요. 내부자라고 지금 힌트를 줬어요. 내부자. 네. 그래서 내부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신 분들이 고득점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굉장히 그 일반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뭐죠? 그 모범 답안이 오늘 저희 오프라인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쓰신 분들 중에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캡처해서 좀 보내드릴게요. 네. 일단은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출제 의도는 결론적으로 대쿠팡이라는 게 맞나? 일단 대쿠팡에서 보안 담당자들이 없으시겠어요? 엄청나게 잘 해놓거든요. 저희 와이프 쿠팡에 다녀가지고 제가 봐서 이제 노트북을 또 열어보고 옆에 가가지고 보고 했더니 여기 진짜 보안 진짜 빡세게 합니다, 여기. 근데 그래도 뚫렸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결론은 내부자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아무리 통제를 해도 그다음에 요 내용이 좋은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통제만으로 한계가 있다. 결론적으로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내부자가 무슨 행동을 해버리게 되면 이거는 의도적으로 유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것들을 조금 터치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문제는. 네. 그래서 문제에 대한 전략을 잡을 때 오늘 다 14점에 머무르신 분들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으로 그냥 쓰신 분들은 아마 고득점이 안 됐을 거다라고 이제 저는 느껴지고요. 그래도 내부자나 그리고 이제 물리적 통제 방안이나 여기에 조금 더 특화되려고 뭔가 목차도 좀 만들어내고 내부자가 뭐 퇴사 전이라든가 퇴사 후라든가 약간 이런 쪽으로 터치를 하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이 문제를 접근을 하셨구나라고 저는 느껴져서 조금이라도 좀 고득점을 좀 드렸습니다. 네.
결론은 이런 겁니다. 이 한계점이 뭐냐면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은 통제가 어렵다. 두 번째, 업무상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후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관점. 그리고 대량의 이런 것이 한번 터졌을 때는 뭐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 대량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거고 기술적으로 암만 해봐도 그렇죠? 안에 내부적으로 이런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메일로 빼돌린 거잖아요. 메일로 빼돌렸을 때 관리적으로 기술적뿐만이 아니라 이런 관리나 물리에 대해서 특화된 통제된 어떤 그런 병행 기법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졌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기술적이야 관리적인 거는 다 벙벙한 얘기니까 당연히 뭐 알박, 뭐 MFA 이런 것들은 다 데이터 암호화, DLP, DRM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겠죠. 네.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고 여기에서 이제 내부자 관점의 개인적 물리적 통제 방안을 여기를 이런 식으로 누가 잘 관점을 구분해서 좀 더 실무적으로 내지는 좀 실질적으로 고민한 흔적들이 여기에 있느냐라고 제가 오늘 채점을 할 때 많이 봤습니다. 네, 여기. 그러니까 결론은 뭐 이런 것도 다 맞는 얘기인데 이 관점에서 봤을 때 내부자는 일단 첫 번째 이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권한을 갖고 있으면 행동을 할 거예요. 뭔가 행동을 하고 그다음에 외부랑도 메일도 커뮤니케이션 할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상 탐지를 먼저 잘 해야 된다. 이상회의 추적 요 내용들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화면 감시 있잖아요. 이런 거 어떤 액션들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적이 됐을 때 뭔가 이상행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2차적으로 이런 것들 행동을 보고 분석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외부 메일 있잖아요. 외부 메일 특히 외부 메일 보낼 때 발송을 할 때 내용 검토라던가 아니면은 첨부된 파일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다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좀 통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 UEBA 이런 것들 잘 써주셨던데 이런 것들이 좋은 키워드가 오히려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SOC라고 해서 그렇죠? 이게 결론적으로 이 쿠팡에서도 놓친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쿠팡이 이제 이 사내에서 외부 그 벤더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납품하는 업체들. 납품하는 업체들한테 당연히 외부 메일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외부에다가 메일을 이제 보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지금 유출한 사람이 여기 메일 업무는 조금씩 넣으면 이걸 체크 안 한다는 걸 알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조금씩 이렇게 이제 외부에다가 개인정보를 포함시켜가지고 보낸 건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생각한 방안이 우리가 뭐 우리 메일 계정을 줄 테니까 거기 들어와가지고 그 계정만 쓰라고 하던 거나 굉장히 그런 이 메일 계정 차단 이런 거 있잖아요. 메일 계정을 생성해주고 그것만 쓰게 할 수 있는 그런, 뭐, 그렇게 뭐 바꾸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약간 현실적인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생각하는 게 DLP, DRM 뭐 이런 거겠죠. 탐지, 그 뭐죠? 이제 유출되고 이후에 이런 것들을 뭐, 뭐, 그 유출이 되더라도 그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붙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프로세스 이거 있잖아요. 여기 관리적은 당연히 여기에서 여기 몇 가지만 이렇게 터치해 주시면 돼요. 뭐 교육 절차 만들어 놓고 뭐 그다음에 뭐 시소, 뭐 CPO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해야 된다. 내부자 교육, 보안 교육 해야 된다.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결론은 내부자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뭐를 어떻게 통제할 건지에 대해서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답안을 조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은 AI SOC로 저는 조금 마지막 사단락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수만 건들의 메일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아무리 이렇게 SOC 이 시큐리티를 오퍼레이션 하는 이런 집단에서 이게 굉장히 업무 피로죠.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를 막 사람이 다 눈으로 까가지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못 했을 건데 어느 정도 룰 기반으로 AI가 만들어 놓는다라고 한다면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얼럿 정도는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한 지금 행위들이 누가 이제 뭐 대상군을 보고 그 사람들만 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자동화 또는 AI가 좀 서포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약간 이런 대안으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I SOC 이것도 좀 찾아보세요. 이것도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저희 보안 쪽에 조금 답안이 일반적인 일상적인 얘기에는 굉장히 키워드들이 셉니다. 저희들 뭐 좋은 얘기 너무 많더라고. 뭐 심소아 뭐 그다음에 그 뭐죠? 여러 가지 그 지금 배웠던 것들 잘 쓰고 계신데 거기에서 고득점이 터지려고 하면 제 생각은 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깊게 누가 좀 특화된 키워드들이 몇 가지라도 더 있는가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키워드들을 제가 준비하라고 제가 오늘 피드백을 좀 드렸으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고요. 10분간 쉬었다가 DB는 오늘 1시간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